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자, 어느새 해가 또 저물어가는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요, 내가 연초 세웠던 결심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나 이렇게 되새겨보게 되는데 참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이 구세군 종소리 들려오고요. 또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이것도 떠올려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죠. 근데 난 사랑받고 싶다 항상 엄살만 부려왔던 게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일에 얼마나 인색했던 거 아닌가. 연말에 한번 생각해봅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던 건가? 아마도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남의 아픔, 다른 사람의 슬픔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무언가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었던 경험, 이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지영 씨의 장편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마 진정하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어떤 때였는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해 겨울, 나는 병실에 누워있었다. 나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발견된 자살미수 환자였다. 모니카 고모? 그래. 아휴, 도대체 너 왜 그러니? 나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냥 술을 아무리 마셔도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었던 것뿐이야. 고모를 만난 것은 거의 10년 만이었다. 검은 수녀복의 고모는 한없는 연민을 담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래. 정말이야, 고모. 엄마가 고모한테 무슨 말 했을지 다 알아. 갑자기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저 난동을 부린다고 고모한테 가보라고 했지. 정말 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근데 고모, 왜 이제야 나한테 왔어? 유학 갔다 오자마자 수녀원으로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항상 안 계시더라. 그래. 고모가 많이 바빴어. 미안해. 유정아, 병원장, 아니, 내 외삼촌 뵙고 오는 길이다. 너 자살 시도 벌써 이게 3번째라고.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더라. 그래, 내가 널 좀 데려가겠다고 부탁했다. 어떻게 할래? 여기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래? 아님 날 좀 도와줄래? 내가 뭘 도울 수 있겠어. 난 술 먹고 담배 피고 독서를 퍼붓는 거, 그래서 분위기 어색하게 만드는 거 말곤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네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모니카 수녀님, 설마 지금 나보고 밤무대로 가라는 거야? 네가 불렀던 애국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구치소에 도착하자
고모와 나는 신분증을 맡기고 철창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몇 개의 문과 모퉁이를 여러 번 돌아 만남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어서 와라. 어서 와. 네가 윤수로구나. 정윤수. 그는 사형수였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붉은 명찰이 달려 있었다. 흰 얼굴, 검은 고수머리, 그리고 그 위에 걸쳐진 뿔테 안경 속의 눈은 길고 날카로웠다. 그는 고모의 포옹을 몹시 거북해 했다. 앉자. 이주임, 저기 내가 빵을 좀 사왔거든. 이 빵 먹게 저 수갑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수녀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알았어요. 윤수야, 그래, 편하게 먹어. 날 어머니같이 생각해라. 여기 드나든 지 30년이야. 난 그냥 너희들 식구라고.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오지 마세요. 편지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날카로운 그의 눈매로 푸른 기운이 어렸다. 순간 저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내 목을 휘어잡고 인질극이라도 벌일까 봐 두려웠다. 그는 3명의 여자를 죽인 살인자였고 가정집에 들어가 엄마와 아이를 잡고 인질극을 벌인 사람이었다. 윤수야, 내 나이가 70이니까 이렇게 불러도 되겠지? 난 그냥 널 가끔 보고 같이 빵도 먹고 그냥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쓰실 힘이 있으면 가엾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전 사람을 죽였어요. 날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잠깐만. 윤수, 잠깐만. 곧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가지고 왔어. 춥지? 내복 좀 샀다. 제발 저한테 이러지 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수녀님 만나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천사처럼 변하면 그럼 수녀님께서 절 살려주시라도 할 겁니까? 오지 마세요. 왜냐고요? 아무 희망도 갖고 싶지 않아요. 그건 지옥이니까요. 일주일 후 우린 다시 서울 구치소로 갔다. 뜻밖에도 수녀원으로 윤수의 편지가 왔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제가 모니카 수녀님께 편지를 쓰면서 지난 1986년 프로야구 개막식 때 애국가를 부르던 대학 가요제 히로인 그 가수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잊었습니다.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제 동생이 그 가수의 목소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애국가를 좋아하던 동생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오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주임님, 왜 어떤 사람들은 옥색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푸른색 옷을 입고 그러죠? 옥색 옷은 자기가 사서 입는 거고 푸른 옷은 국가가 지급하는 거고 그렇죠. 추운데 왜 옷을 사서 입지 않나요? 여기 죄수가 4,000명 있는데 저희가 가끔 컴퓨터를 쳐보면 6개월 동안 영치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500명쯤 돼요. 500명? 영치금이 한 푼도 없다고요? 예. 6개월 동안 영치금이 1,000원 미만인 사람도 또한 500명쯤 돼요. 우리는 만남의 방에서 윤수를 기다렸다. 윤수야, 춥지? 모포를 2개 넣었으니까 따뜻하게 자거라. 이 판사랑 검사랑 그 사람들 이 추운 날 불 게 없는 여기서 며칠 좀 자보면 좋을 텐데. 보내주신 책들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 읽었어? 예. 지난 크리스마스에 판사님께서 카드를 보내셨더라고요. 판사인 나 김세중은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인간인 나 김세중은 당신을 위해 기도할 뿐이라고. 그래? 무슨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갑자기 왜들 이러시나 싶었어요. 판결문을 읽기 전에 그 판사가 묻더군요. 기분이 어떠냐고. 참 좋다고 했어요. 첫째는 죽지 못해 살아온 나를 나라에서 죽여주니 좋고, 둘째로는 한 번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봐주니 좋다고요. 윤수야. 사형수가 되니까 교묵과장이 불러서 개불천중의 종교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사형수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종교위원을 하나 붙여주게 돼 있다고. 난 싫다고 했어요. 만일 신이 있다면, 사랑과 정의의 신이 있다면 내가 살인자가 되게 놔뒀을까요? 그래. 하지만 예전에 잠깐 천주교 집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봉사하는 자매님들 정말 친절하더군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늙은 사형수가 한 아주머니의 손을 덥석 잡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매님의 표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봉사는 해도 손은 잡기 싫다는 그 표정. 그날 밤 그 사형수 밤새 난동 피면서 울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 자매 대신 내가 사죄하마. 세상 한구석에 있는 너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다가 이제야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고모,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윤수한테 희생된 파출부의 가족을 찾아가는 길이다. 통 안 만나주다가 이제야 허락을 하는구나. 설이 다가오는데 고깃끈이라도 넣어주려고. 깡마른 노파가 우리를 맞았다. 좁고 궁색한 집안 곳곳에는 그녀가 목담은 폐지들이 쌓여 있었다. 그동안 힘드셨죠? 죽지 못해 삽니다. 성모상이 있군요. 저희 죽은 아이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우리 애 죽고 난 다음에 한동안 저 성모님 얼굴에 검은 보자기를 씌워놨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왜 보자기를 푸셨어요? 좀 따져보려고. 그래, 성모님이 대답을 잘 해주시던가요? 그 착한 애를 23세 과부 돼서 이날 이때까지 자식 새끼들하고 이 애미 벌어먹이느라고 3시간 이상 잠도 안 자본 애를, 손이 갈고리가 되도록 일만 하고 산 애를 왜 그렇게 죽이셨냐고. 정이윤수, 내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놈을 내 손으로 찢어 죽이고 싶어서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수녀님, 나 부탁 하나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수녀님, 그 나쁜 자식 말이에요. 나 그 애 한번 만나게 해줘요. 예? 할머니,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차마 용서하라고는 안 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거의 2년이 다 돼가잖아요. 전에 교도소 다니신다는 신부님 한번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김 신부님이? 그 아이 고아라고. 눈먼 동생인가 하나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죽고 엄마 아버지 어렸을 때 잃고 고아원서 자라서 가족이라고는 없었던 놈이라고. 고아라니까 그놈이 어릴 때 애미도 없이 동생하고 둘이 컸다니까. 수녀님, 제가 밥할 때마다 쌀을 좀 모았어요. 명절인데 떡 조금 해가지고 면회 한번 가려고요. 네? 수녀님, 내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서 내가 이놈아, 네가 죽인 그 여자 애미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놈을 용서해 주고 싶어요. 할머니. 그래요. 용서해 보려고요. 나도 고아로 자라서 알거든요. 명절만 되면 그게 얼마나 등골이 허전한 일인지. 내가 그놈을 죽인다고 죽었던 우리 애가 살아온다면 내가 100번 사형수가 된데도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 살아 돌아오지 않잖아요. 고모와 나 그리고 삼양동 할머니는 면회실에서 윤수를 기다렸다. 탁자에 놓인 옥색 보자기 속에는 아직 따뜻한 떡이 들어있었다. 그가 나타난 것은 약속 시간에서 30분쯤 지난 후였다. 그의 얼굴은 넋이 나간 듯 창백했다. 잘 지냈니? 네. 사람을 짐승처럼 저렇게 묶어놓으면 얼마나 힘들까. 윤수야, 여기 그분이 오셨다. 네가 돌아가시게 한 그 파출부의 어머니 되신다. 내가 널 보자고 왔다. 윤수의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 순간 처형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명절인데 너 주신다고 조금씩 쌀을 모으셔서 명절이라고 떡을 해오셨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삼양동 할머니가 떡보따리를 풀었다. 할머니의 손 역시 떨리고 있었다. 떡을 주려고 집어들다가 할머니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왜 그랬냐? 왜 그랬어? 왜 죽여야 했냐,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 천하의 죽일 놈아! 할머니, 진정하세요. 돈만 빼앗고 사람은 놔두지.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살게 놔두지. 1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자, 데려가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용서하려고 왔는데 미안하다. 널 보니까 자꾸 우리 애가 떠오르고 네가 미워지려고 해서. 명절에 또 엄마 떡 해가지고 진짜로 널
용서할 때까지. 엄마, 그때까지 죽지 말고. 면담실에는 윤수와 나와 교도관 셋뿐이었다. 고모가 빠진 면담실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나는 고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저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껏 온 것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었어요. 순간 윤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당신도 위선자군. 난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다. 수녀님 대신 오셨다니 이제 그만 가셔도 됩니다, 교수님. 어쨌든 솔직하니까 좋네요.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녀님이 오늘 보러 가신 암 환자는 제 엄마예요. 난 엄마를 보러 가느니 당신을 보러 가겠다고 제가 수녀님께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난 엄마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난 엄마를 보면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게 뻔하거든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난 당신이 나랑 참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엄마를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왜 그런 생각을... 제 기사를 읽었나요?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마의 정을 잘 모르고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아야만 자라는 어떤 부분이 자라지 못한 채 우리엔 깊숙이 남아있다는 거. 뭐랄까, 미숙아의 흔적 같은 게 얼굴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난 당신하고 진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이야기? 그게 대체 뭐죠? 글쎄요, 아직 몰라요. 나 프랑스 유학 다녀온 화가고 교수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학생들은 다 내 진짜 모습을 알아봐요. 돈 있는 집안 자식이 돈도 백도 얻는 거지. 재단 이사장네 집안이라며.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난 나 자신이 싫었고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난 15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내 입으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한다면 살아서 보는 마지막 봄을 맞고 있을 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난 그를 좀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마세요. 그해 봄날에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와 나의 만남은 언제나 마지막 만남이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지난번 만남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대학도 나오고 프랑스 유학도 다녀오고 화가의 교수의 집이 부자인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공평하게 서로 진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얘기가 아니라. 그날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그 남자를 대신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날 죽었던 그 17살짜리 정말 미안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문동 살인사건의 주인공 정윤수와 내가 만나고 있는 정윤수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검색해본 기사 속에 그는 돈을 뺏기 위해 모녀를 죽였고 17살짜리 딸을 강간했다. 또 파출부까지 살해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꼭 영화에 출연한 나를 보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젠 돌이킬 수도 없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제 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나였다는 거. 사람하고 사람이 존댓말로 이야기하는 거 처음이었어요. 당신이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말이 참 좋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매주 목요일이면 윤수를 만나러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윤수와 나는 거울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편안해지면 나도 편안해지고 그가 불안해지면 나도 불안했다. 어느 날 이주임도 처음으로 내게 진짜 얘기를 했다. 지난해에 집행이 없어서 올해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데 사형수들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밤에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처형을 당하나 봐요. 집행은 미리 통고가 오나요? 예, 그 전날 저녁이에요. 그럼 우리 교도관들 술 안 먹고는 못 배겨요. 죄인들인데 그 사이 밉다 하면서 정도 들어버렸고 신문에서 볼 때는 짐승이었는데 알고 보면 인간인 거고 인간은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한 거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제 존치론자가 되고 사형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제 폐지론자가 된다. 윤수가 얼마 전에 안구 기증을 했다더군요.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다고. 수녀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가족이 없어서요. 모니카 고모가 면담실에 나타나자 윤수는 고모를 얼싸안았고 고모는 눈물을 흘렸다. 수녀님, 저 요새 욕꼬맹이들하고 편지를 하고 있어요. 편지는 강원도 태백의 아이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잡지를 보다가 어느 분교의 아이들이 학용품이 모자라서 고생한다는 기사를 읽고 우리가 넣어주는 영치금 얼마를 떼어서 매달 그리로 보내는 모양이었다. 수녀님, 실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고를 좀 쳤거든요. 사고? 아이들하고 덜컥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놀랬다. 말 좀 곱게 해라.
사고가 뭐냐? 너희들 이 세상에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니 하고 물었더니 글쎄 얘네들이 바다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내가 무슨 돈 많은 사장쯤 되는 줄 알고 있나 봐요. 내년 1월 1일 강릉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기로 결정했다고 편지가 왔는데 수녀님 어떻게 하죠? 나는 윤수가 병원도 못 가보고 죽은 어린 동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눈먼 동생을 생각하며 안구도 기증했을 터였다. 내가 해줄게요. 예? 내가 그 아이들이 가는 비용 댈게요. 고맙습니다. 저 하나 더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저도 아이들 얼굴이랑 바다가 보고 싶거든요. 나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적으면서 윤수는 이제 살아서 다시는 바다에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대신 이거 드릴게요. 아니, 이건... 식사 때마다 밥을 조금씩 아껴서 만든 거예요. 그건 십자가였다. 투박한 나무가 십자로 겹쳐져 있고 그 위에 진한 회색빛으로 빚어진 예수가 매달려 있었다. 그 할머니께 전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 그건 수녀님 드릴게요. 그리고 유정이 누님. 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하나 꺼냈다. 푸른 아크릴에 붉고 가는 고무줄이 달린 목걸이였다. 내가 손을 내밀자 그가 내 손에 그것을 놓고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의 손은 아주 뜨거웠다.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제가 찼어요. 두 분이 커플 목걸이 하셨네. 그해 크리스마스 미사 때 윤수는 영세를 받았다. 미사가 시작되기 전 국민 의례를 할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가 애국가를 불렀다. 고모의 부탁이었다. 나중에 윤수가 남긴 회고록 블루노트를 보고서야 왜 애국가를 듣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눈이 나빠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내 동생 은수가 아는 노래는 애국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고아원 조회 때 그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추운 밤 애국가를 부르면서 올려다본 하늘에 별이 차가운 팝콘처럼 떠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형,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 나 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왠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미사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다. 윤수는 수갑찬 손으로 과자를 먹으며 미소를 지었다. 사형수였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대요. 그 사람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엔 절대 사형 집행 안 할 거라고 했다대요. 유정이 누님, 나 처음으로 살고 싶네요. 수갑찬 손으로라도 아이들한테 편지 쓰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힘껏 사랑을 전하면서 평생 피해자들 위해 기도하고 속죄하면서 나 그렇게라도 살아있으면 안 될까요? 염치 없지만 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새해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모니카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김 신부님한테 전화가 왔다. 내일 아침 일찍 구치소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고. 내일 윤수가... 고모, 그게 정말이야? 나 내일 새벽에 구치소로 간다. 유정아, 기도하거라. 기도해. 새벽이 오자 나는 구치소로 달려가서 고모를 만났다.
고모는 벌써 헝겊으로 만든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그의 나이 27해 동안 이 간단한 꾸러미 하나가 그가 가진 것의 전부였다. 성서와 네이와 양말, 그리고 담요와 책들. 거기에 푸른빛 노트가 한 권 있었다. 표지엔 블루노트 정윤수라고 써 있었다. 집행시간이 다가오자 목사님과 신부님, 스님들은 그 현장에 들어가고 가족들과 자매들만 모여 서 있었다. 수녀님, 힘내세요. 교도소에 들어올 때 인간도 아니었던 사람들, 이렇게 천사가 되고 나면 죽네요. 수녀님,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해요. 천사같이 되어가지고 저렇게들 가니까 이제 제가 못 살겠어요. 장례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의 블루노트를 생각했다. 윤수와 마지막 시간을 지내고 온 김 신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잘 갔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라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먼저 저로 인해 희생당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정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도 진정 용서를 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삼양동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당신의 용기로 저는 진정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날 버린 어머니를. 아니요, 실은 용서는 아니죠. 사실 보고 싶었다고, 너무나 그리워했었다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꼭 보고 싶었다고. 너무나 간단했는데 사랑했으면 되는데 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너무 늦게서야 알았어요. 너도 노래 하나 부를래? 성가 뭐하니? 저 영세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가는 몰라요. 대신 애국가를 부르고 싶어요. 아이고, 윤수야. 윤수는 마지막으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교도관들이 그 애를 무릎 꿇리자 그 애는 발버둥 치기 시작했어요. 그 마지막 눈빛은 공포로 질려 있었죠. 제발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애국가를 불러는데도 너무 무서워요. 고모와 나는 바닷가에 도착했다. 태백분교의 아이들 8명을 데리고 교장 선생님이 도착해 있었다. 이런 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윤수라는 사람이 제게 돈을 보낸다고 말이죠. 남은 영치금을 모두 저희 학교로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귀중한 돈에 대해 수녀님께 의논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윤수가 그랬군요. 저희는 지금 운동장 가에다 스탠드 지붕을 얻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태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느님. 고모와 나는 어젯밤 잠 못 자고 읽은 그의 노트를 생각했다. 어린 은수가 형이 교실로 들어가면 형을 기다리며 운동장에서 하염없이 비를 맞고 서 있던 장면을 떠올렸던 것이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꼭 거기에 써주셔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게, 여름이면 해가 너무 뜨겁지 않게 지붕을 덮어주세요. 혹시 형을 기다리고 서 있는 어린 동생이 비 맞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형이 가슴 아프지 않도록. 나는 고모와 함께 숙소 입구로 들어서다 말고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윤수와 은수가 부르던 노래, 애국가의 시작이 저 바다였다.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파도소리 너머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어린 두 형제가 도시의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앉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형,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 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왠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지금까지 출연해 김지혜, 임수아, 조유연, 변영희, 김대중, 곽윤상, 안영아, 최창석, 윤승희, 음악 박승현,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감상하시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 만나서요. 얘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지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품 속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요. 네. 작가의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착한 사람을 죽였으면 죄고 나쁜 사람을 죽였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듯이. 그렇죠. 예,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작가가 한 얘기예요. 단언컨대 이 소설을 다 읽고 난 뒤의 세상은 이제껏 당신이 살아왔던 세상과 절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전형적인 독자 반응인 것 같은데 작품이 나온 후에 네. 독자들이 보여준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가장 처음에 이제 독자 반응을 받는 것이 우선 이제 편집자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자, 그다음에 독자 순으로 가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20년 소설 쓰면서 한 10몇 권 책을 내면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받았던 책이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우리 오늘 많은 얘기 나눌 기회가 없어서 아쉽고요. 네. 또 많은 작품 건필하시기 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작품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같이 착잡해졌던 것 분명한 사실 같은데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 김현근이었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